네. 질문, 어떻게 질문을 받나, 그냥 자유롭게. 아까 제가 몸의 반전이 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운동, 특별히 이제 이 감정, 이완, 복식, 호흡, 이런 걸 이제 상담에서 꽤 많이 해요. 그래서 흥분하거나 또 생각이 계속 내가 몰입해 있다. 사람은 동시 멀티 기능은 안 돼요, 생각은. 그러니까 슬픈 기억을 계속 하면서 좋은 기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억으로 바꾸면 슬픔을 잠시 잊어버릴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예요, 몸을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일단 이 긴장하거나 화가 나거나 할 때 몸이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스퀴즈했다가 몸을 릴렉스해. 호흡은 복식 호흡을 하고 숨을 들이쉬고 3초 정도 멈추고 그 다음에 다시. 그래서 그 이완 훈련이 이제 감정을 흥분했던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흥분했던 것들을 내려오게 하면 그 다음에 이성적인 생각이 가능해진다. 나는 어른이고 나는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고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스스로에게 얘기할 수 있죠. 질문 있으십니까? 네, 한 분, 또 두 분, 세 분,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분노나 순간 불같은 감정이 확 덮쳤을 때 그 순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랄지 네. 왕도는 없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우울증 치료하면 인지 치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감정이 오는 게 아니고 감정 전에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석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 감정이 따라온다고 보는 건데 그게 자동적으로 지나가요. 화가 났다는 거는 자동적으로 지나가서 마치 자극과 반응이 그냥 일어난 걸로 보지만 여기 단계가 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봤을 때 화가 나는지 무엇을 들었을 때 화가 나는지 눈빛이 나를 승질나게 한 건지 이게 뭐가 있어요. 그 전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요. 그냥 화가 나지 않아요. 나를 무시했다 라는 생각을 해서 화가 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단계별로 나누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먹는다? 그럼 내가 왜 먹느냐. 몸을 유지하려면 살찐 사람들 고민이 그거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살이 왜 쪄요? 먹어서. 난 물만 마시면 찐다. 뻥이에요. 물만 마시는데 어떻게 살이 찌겠어요? 물도 마시고 딴 것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 양이 쓰는 에너지보다 많다. 그럼 그게 축적되는 거죠. 근데 그 축적되는 게 불규칙하게 먹는다. 그러면 얘가 자꾸 축적을 더 한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그래서 먹는 양을 줄여야 되는 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양을 줄이는 거 하나 하고 양만큼 써야 되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먹는다. 그냥 먹느냐? 아니죠. TV를 봤어요. TV를 보는데 온통 먹방밖에 없어요. 지금. 그럼 먹을 보는데 내가 싫어하는 걸 보다가 어느 맛있는 걸 봤어. 침이 나와 갑자기. 그리고 냉장고로 내가 가고 있어요. 그럼 냉장고로 가. 그러니까 내가 그냥 행동을 한 게 아니고 배가 먹는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뭘 봤고 내 생각이 먹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화를 나는 거를 조금 더 토막을 내서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화가 난 단계는 남자친구랑 싸운다, 여자친구랑 싸운다, 부부가 싸움을 한다. 그거 1분만 견뎌낼 수 있으면 싸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1분만 견뎌낼 수 있어요. 1분을 못 참는 거예요. 화가 난다? 그러니까 호흡법 있죠? 호흡할 수 있죠. 이게 벌써 내가 긴장되거든요. 근데 말이 튀어나오기 전에 내 몸으로 느껴요. 그리고 그거를 가능하면 이게 얼굴이 상기되기 때문에 찬물 갖다 얼굴에 뿌린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한다. 미리 부탁해도 괜찮아요. 내가 잘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미리 내가 승질 난다? 그때는 너가 가만히 있어줘. 나 피할 테니까. 이거 미리 얘기해도 괜찮아. 부부지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를 조금 더 나눠보면 되는데 우리는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자동화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딱 건드리면 바로 화가 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단계를 나눠서 바로 다루면 돼요. 나중에 돌아와서 또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강의 감사합니다. 네. 저 질문이 있는데 그 우울증이나 조울병 같이 좀 이제 정신 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대할 때 있어서 주변의 가족이나 관련된 이제 사람들이 이 당사자를 두고 어떻게 대하는 게 맞을지, 예를 들어서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신체 활동을 많이 장려를 하고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환자들의 입장에서 그런 것 자체도 되게 에너지 소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예 그런 동기조차 유발되지 않으면 그렇게 권유하는 것도 되게 강박이나 부담으로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주변에서 어떻게 격려를 해주고 이끌 수 있을지 혹시 좋은 방법이나 그런 조언하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다. 그렇죠? 다른 사람 바꿀 수 없어요. 목표를 잘못 세운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엄마들, 내가 내 아들을 뭐 어떻게 하겠다. 잘못된 목표야. 그 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바꾸겠다. 그거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 자신도 바꾸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조현병, 이런 어떤 정신 질환이 있거나 또는 이제 우울증이 아주 심한 사람.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그냥 우울하다, 이렇게 날씨가 우중충해가지고 멜랑콜리해졌다. 그거하고 진단명으로서의 메이저 디프레션, 진단을 받아서 한 거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를 하던 뭐 의사를 만나던 상담자를 만나던 누구를 만나던 약물만 써가지고 낫다. 증상이 완화돼서 다른 방식들을 들어갈 수는 있지만 약만 써서 완치됐다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해요. 공부. 근데 대부분 알코올릭이 있으면 알코올릭 어네니머스 알어론, 그 알코올릭을 가족으로 둔 사람들, 가족들의 증상이 있어요. 도박자 모임이 있으면 도박자를 가족으로 둔 사람들의 모임을 따로 해요. 왜 따로 하느냐? 그 사람들이 경험한 경험이 있어요. 매번 속았다는 느낌. 결국은 제 친구 하나도 죽었는데 아주 똑똑한 친구죠. UCLA 나오고 뭐 기자하고 뭐 도박을 하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데 이번만 하고 안 하겠다 그러면 가족이 속아서 또 돈을 줘. 그래서 마지막엔 제가 그 돈을, 부모가 주겠다는 돈을 제가 다 뺏었어요. 뺏어가지고 그놈을 만났어. 그래갖고 그러나 그 도박의 메커니즘 제가 다 알고, 그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속이는 게 아니에요. 도박 충동이 생기면 이 충동적 조절 장애잖아요. 이 충동이 오면 자기가 어떤 단계를 겪었는지 모르는데 그 다음 단계로 그 충동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거짓말했네, 뭐 부모를 속였네, 그게 아니고 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충동 행동을 하기 위한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걸 모르면 계속 속았다고 생각하고 분노하고 윽박지르고 화내고 그런 단계를 거쳐요. 조현병도 마찬가지고 우울증제도 마찬가지고. 한 친구는 24살인가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거의 이 강시 좀비는 막 일으켜 다니지만 강시를 이루고 다니는, 강시 잘 모르죠. 네. 중국 영화에 나오는 강시가 있어요. 중국 강시. 거의 움직이질 못해요. 왜냐면 3개월 이상을 그냥 누워만 있었으니까, 청년이 먹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엄마가 부축해서 들어왔어요. 왜 그랬냐? 자기 삶에
7살 때인가 6살 때 사촌 오빠한테 성추행을 당했어요. 성추행을 당하고 이민을 왔어요, 미국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거의 15년, 20년 만에 가족 모임에서 그 오빠를 만났어요. 그 오빠를 만나고 다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처음 엄마한테 얘기했고 나한테 두 번째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거를 계속 자기 속에 담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울증하고 지금 이 메이저 디프레션 그런 증상을 3개월,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겪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약물 치료를 하거나 때로는 격리 치료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만 해갖고는 생각이 바뀌거나 몸이 따라오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상담자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그룹홈이라고 해서 가족으로 직접 못 가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생활하는 그룹홈을 거쳐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각자 문제가 자기 문제거나 자기 가족 문제거나 자기 부모 문제거나 하여튼 해결해 보고 싶은 욕망들이 굉장히 많아갖고 상담 공부를 해요. 근데 하나도 해결이 안 돼. 가족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돕기에는 자기 자신이 너무 발을 많이 들여놨어요. 자기를 객관화시키기가 매우 어려워.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도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너 상담 공부했다며? 상담 공부하는 좀 해결 좀 해봐라. 해결 좀.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셨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해결 못하죠. 그래서 주위에서 우리가 할 때 첫째는 나는 내 자신 남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걸 인정하고 두 번째 그러나 끊임없이 난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고 당신이 원한다면 난 당신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거나 돕는 기관이 있거나 그런 단체가 있어요. 정신조현병 환자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또 그 그룹으로 모여서 그런 치료를 하는 공동체 생활하는 공동체가 있고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관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도움을 청해서 정보를 얻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연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지금 현대인의 고민들이 뭐냐면 오늘 보니까 가족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다 하나 둘만 나와가지고 가족 사진 찍는데 가족들이 별로 없어. 옛날 할아버지들 좀 있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족이 돕던 역할을 이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인데 공동체가 너무 이 범위가 넓은 공동체. 교회 내에서도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부터 해서 초신자 신앙에 발을 들이려는 사람, 뭐 3세대 신앙, 초보 신앙 뭐 등등 관심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 공동체성이 이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그런 공동체성을 교회에서나 어떤 그런 공동체가 못하면 요즘에 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책 모임, 무슨 모임, 막 소그룹을 많이 만들어갖고 강력한 충성심과 그 멤버십을 요구해요. 요즘에 모임들이. 그리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자기 필요한 것들을 채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못 해주니까 밖에서 찾고 있고 그렇지만 그런 공동체들이 갖고 있는 좋은 특성들을 찾으면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얻을 수 있고 너무 인터넷에 정보만 보지 말고 그런데 찾아보고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랬죠? 저도 비슷한데요. 제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 우울증을 앓았고 지금 현재가 완치가 된 건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지체가 있으면 제가 한 번은 이 지체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막 어떤 얘기를 해도 되게 긍정적으로 막 반응해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이 사람한테는 내가 약간 이제 우울증을 앓았다고 이렇게 다르게 대하는 건가? 그래서 또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원래 하는 것처럼 막 장난치면 갑자기 장난 잘 갔다가 갑자기 막 화를 낸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하거나 대할 때 기억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많다고 어떤 사람이 논문을 쓰면서 쓰는 분이 있어요. 정신질환자들이 교회에 많다. 교회 다니면 정신질환자들이 많다.
반대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도움을 못 받으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근데 그 교회로 온 사람들 중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 중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증상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나 무슨 뭐 고시를 본 사람들이나 의사고시를 10년째 보고 있고 행정고시를 뭐 10년째 보고 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일상을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물론 밥은 먹고 뭘 하지만 그럼 직장생활을 한다. 뭐 가정생활을 한다. 결혼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을 한다고 치면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해소되거나 점검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청년 그룹은 아직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 세탁을 해가지고 막 오는데 요즘 신천지 세탁하듯이 이렇게 해서 진짜 몰라요. 이 사람의 과거를 전혀 몰라. 근데 우리가 뭐 과거를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동네에서 자라났으면 뭐 어느 학교를 다녔고 뭐 친구들이 있고 이런 걸 알 텐데 전혀 없이 혼자 나타나서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씩 공동체에 있어요. 이단도 있고요. 정신 이상자도 있고요. 성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근데 교회만큼 그런 경계심이 없는 집단이 없잖아요. 근데 맨날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맨날 사랑. 그리고 맨날 형제라고 자매라고. 언제 봤다고 형제. 근데 그렇게 하니까 바로 와갖고 형제님, 자매님 핸드폰 바로 따고 그 다음부터 이상한 문자 막 보내고 그런 것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 공동체 특별히 리더들은 이제 그런 고민이죠. 이런 인간 저런 인간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할 때 또 이게 남녀 차이도 있지만 아주 이성하고도 문제지만 또 동성끼리도 이제 관계들이 서로 나쁠 때에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고민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선입관을 안 갖는 건 좋죠. 뭐 우울증 약 먹을 수 있죠. 뭐 약인데. 그리고 약을 먹고 증상이 조금 좋아진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통은 언제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 시도를 하냐 하면 봄철 햇빛양이 늘어날 때 그리고 우울증이 바닥을 쳤을 때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모임에. 올 수가 없어요. 이게 조금 좋아져서 내가 좀 살아볼까? 요때 오는 거예요. 도움을 청. 그때가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공동체에서 이게 뭐 약을 먹었거나 과거에 어떤 병력이 있거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공동체에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건데 리더로서는 다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데 한 멤버가 나의 에너지를 다 뺏어가거나 그렇죠? 또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면 배려해준다고 너무 오버배려한다고 그러고 또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무시한다고 그럴 수 있고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제가 첫째는 상담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상담자가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줄 수는 없다. 제일 좋은 상담자는 자기가 제일 잘 도울 수 있는 내담자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근데 조장이 그런 걸 못하죠. 두 번째는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임한다. 내가 잘 못하는 사람은 위임을 해야 돼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위임하고. 특별히 이제 이성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거를 적절한 기회에 옮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보통 메시아 콤플렉스라고 하는데 내가 조금만 잘하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해서 이제 조금만 더 잘하자 이제 그 생각을 많이 갖잖아요. 근데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싫어. 내가 싫대는데 어떻게 싫대는데? 그러면 내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그게 너를 위한 것이라는 진정성, 그거를 내가 전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내 좌절감, 내 힘든 것도 표현할 수 있다면 더 좋죠. 그것도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이런 의도로 이렇게 했지만 너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너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구나. 너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나의 생각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짧게 얘기하고 끝내. 그리고 더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다른 쪽으로 토스. 한 명이 여기 더 있었죠. 근데 시간이 끝났어요. 제가 대답을 길게 하는 이유는 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도 쉬운 질문이 없어. 네, 끝났어요? 이제 저 사라지면 되나요? 아직 더 있어야 돼? 마무리. 또 마무리해야 돼. 뭔 마무리해야 돼? 토의해야 되나? 식은땀이 나네. 당황한 거야. 장로님 오셔야 돼. 이 다음에 순서가 뭐예요? 잠깐 쉬고. 쉬는 거구나. 네. 쉬는 시간에 질문하는 사람이 제일 미워. 그죠? 네, 그래서 나머지는 가셔도 되고. 그럼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딸들 양육하실 때 체벌을 안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도 그러면 모든 아이들을 양육할 때 체벌을 왜 해요? 체벌을 왜 해? 내 딸은 하나밖에 없지만 아들에게도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건 뭐 남자 아이들이 10대에 겪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워닝을 줬고, 아빠가 원하는 건 이거고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기 싫다고 해서 교회 가기 싫은 거는 맞는데 교회 안 갔는데 갔다고 말하는 건 아닌 거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언제 교회를 꼭 가야만 된다고 강요를 했냐? 안 가면 안 갔다고 얘기하면 되지 왜 안 가고 갔다고 그러냐부터 이제 얘기가 된 거고, 그거를 그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토킹 어바웃 이렇게 뭐 왜 꼭 때려야 된다고 이제 강조하는 보수적인 그 부모교육 책들이 있어요. 초달을 하지 않는 자는 그 얘기는 뭐냐면 때려야 교육이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충분히 사랑으로 얘기할 수 있고 훈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훈계를 얘기하고 지도할 수 있죠. 뭐 부모교육에 관한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이 있고,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체벌을 하려고 하는 거는 나의 좌절감 때문이지 애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은 완전히 내 감정이 통제된 상태에서 애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얘기하면 3대 맞을래? 1대 맞을래? 2대는 맞자. 1대는 세게, 1대는 약하게. 어렸을 때. 그런 감정이 다 통제가 돼요. 다 내려와. 그 다음에 정말로 체벌을 하려면 정신봉이 필요한 거예요. 왜 정신봉이 필요하냐? 실제로 손이 가거나 발로 가면 이거는 학대. 근데 이 매를 찾으면 벌써 감정이 통제가 돼요. 그리고 보여만 줬죠. 충분히 마지막 짧게 화이 싫은데. 네. 그 리더로서 이제 단호함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리더로서 화를 내야 될 때가 있달까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화내는 법이랄까요? 그러니까 리더로서 단호함이 필요할 때도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내가 할 말만 하는 것이 낫다 생각을 하시는 건지, 필요에 의한 화내기랄까요? 리더로서 단호함이 필요할 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교육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화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화를 낸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단호할 수는 있죠. 단호한 거는 우리가 firm face, 단호한 표정을 짓고, 애들이 딱 화를 낸 표정하고 단호한 표정하고는 달라요. 이 그룹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말을 너무 많이 붙일 필요 없이 이 표정이죠.
나는 그룹 리더로서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 끝. 요게 중요한 거예요. 끝. 그리고 더 이상 안 붙여야 돼. 나하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이랬고 저때도 저랬고 이러면 안 그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감정은 에스컬레이트 되거든요. 계속 내가 말을 하면서. 그래서 이 말로써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걸로 실제로는 내 감정을 수그러뜨릴 수 있고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죠. 나 화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사실 더 무섭지. 나 화났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무서울 거예요.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